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KT넷에서 내국 신용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무역 서비스팀 고병건입니다. 앞서서 그 무역협회 이제 전지훈 과장님이 이번에 변경되는 그 내국 신용장 전제와 3단계에 대해서 그 1, 2단계에 대한 경과하고 그다음에 성과, 그다음에 3단계를 추진하는 배경과 주요 그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그 실제로 변경되는 세부적인 내용하고 그 관련된 화면들 위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변경된 내용 중에서 가장 이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내국 신용장 개설이나 매입 신청을 할 때에 그 관련된 근거 서류가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설 신청을 할 때는 물품 매도 확약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추심 매입을 할 때는 신청서만 제출이 되고 그 첨부 서류는 미제출이 되는 현재 어떤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지 하는 부분이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향후에 10월 2일 이후부터 그 시행되게 되는 업무의 전체 구성도입니다. 보기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은 이 중에서 그 대부분의 업무들은 현재 그 1, 2단계를 통해서 시행을 직접 그 이용을 하시고 있는 이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업무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친숙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0월 2일부터 새롭게 그 변경이 되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2-1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개설 그 신청을 할 때 물론 실적 기준일 경우는 근거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 기준이 약 90% 정도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그 신용장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약 10% 정도 되는데, 신용장 기준일 경우에 이제 근거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는 부분이 물품 매도 확약서라든지 아니면 수출 신용장,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내국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실 때는 물품 매도 확약서가 은행에 그 전자적으로 제출이 되는 부분이 여기 이제 2-1번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조건 변경 신청을 할 때도 해당되는 물품 매도 확약서가 제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품 매도 확약서라는 것을 그 대기업이 이제 공급자일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구매자일 경우가 있는데,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기 때문에 나는 전자문서로 교환을 하고 있고, 그 문서가 이제 전자무역 기반서인 KT넷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반대로 그 PDF로 스캔을 해서 이메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자문서로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은 뒤에 화면에서 조금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대금 그 추심 의뢰를 할 때는 내국 신용장 원본하고 내국 신용장에 대한 조건 변경 응답서가 그 매입 추심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해서 은행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은행은 신청서에다가 그 첨부 서류를 출력을 하든 아니면 자기네 ERP에서 같이 대사를 한 다음에 심사를 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9-1번하고 2번 쪽에 보면은 물품 수령 증명서 확정 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참고 정도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 기능이 생겼냐 하면, 구매자가 그 물품 수령 증명서를 발급한 다음에 삭제하거나 재전송하는 경우는 보통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그 악의적인 구매자가 물품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고 임의로 이걸 좀 삭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공급자를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들어간 기능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확정을 했다가 다시 또 확정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가 아니면은 그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좀 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3번 쪽에 보시면 그 매입 추심 의뢰에 대한 은행 접수 통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매입 추심 신청서를 보내시고 나서 추심에 대한 결과 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이게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오류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불만이 공급자 쪽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매입 추심 신청서와 여기에 그 첨부돼서 날아가는 내국신용장 조건 변경 응답서를 은행이 접수를 한 다음에는 접수 통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받으시면은 내가 매입 추심 신청서를 보낸 거에 대해서 은행이 정상적으로 접수를 했고 이제 그 심사 결과가 통지되겠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근거 서류 제출에 관련된 전자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그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은행 그 무역금융 세칙에 16조하고 18조, 22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국신용장 결제를 할 때는 그 판매대금 추심 의뢰서하고 전자문서 교환 방식의 전자문서 내국신용장, 그 다음에 전자문서 물품 수령 증명서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요 그 해당되는 근거 서류들을 확인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은행의 어떤 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개설 시의 징구 서류, 무역금융 절차 제18조에서는 개설 시의 징구 서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밑에 이제 빨간 글씨로 보시면은 이 실적 기준 무역금융이 아닌 경우에는 근거 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기준으로 그 무역금융을 받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설할 때 근거 서류가 제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다만 이제 그 신용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품 매도 확약서하고 수출 신용장,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금융 절차 22조에는 매입 추심을 할 때 전송문서로 판매대금 추심을 해서 물품 수령 증명서, 세금계산서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는 물품 명세가 기재된 송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대금 입금 증명서나 제조 확인서 같은 경우는 그 은행 쪽에 실제로 이렇게 제출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은행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와 관련된 규정은 여러분 나눠드린 그 책자에 3번 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돌아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국 신용장 근거 서류 제출을 가장 간단하게 이제 도식해 놓은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 개설이나 조건 변경을 하든 아니면 추심 매입 신청을 할 때는 기존의 그 신청 업체들은 신청서를 전자무역 기반서에 지금처럼 이제 보내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번호를 참조해서 그 전자무역 기반시설에서는 근거 서류를 첨부하는 전자문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은행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은 기존처럼 신청서를 이제 보내시면 되고 여기 전자무역 기반서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매도 확약서라든지 기타 그 문서는 전자문서로 KT넷이 생성해서 은행 쪽에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거 서류를 그 전송을 은행 쪽에 한 다음에 업체 쪽에는 어떠한 근거 서류가 제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 정보를 업체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3번하고 4번 부분이 이번에 이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근거 서류 제출에 앞에서 이제 개요되어 설명을 드렸고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개설하고 조건 변경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국신용장 개설 신청서나 아니면 조건 변경 신청서에 물품 매도 확약서 번호를 그 입력을 하시면 전자무역 기반설은 물품 매도 확약서 그 기반설에 보관된 문서를 첨부해서 개설은행에 별도의 문서로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뭐 그 어떤 전송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르시지 않아도 뒷단에서 그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도 지금 설명이 돼 있고 아까도 그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수출 실적 기준 무역금융이 아닌 경우에 한정해서 근거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근거 서류가 첨부될 근거 서류가 전자무역 기반설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첨부될 서류가 없다는 것을 표기해서 은행에 전송을 하도록 은행이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신청서뿐만 아니라 첨부 서류가 같이 나한테 접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좀 있으면 첨부 서류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첨부될 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첨부할 문서가 없다는 사항을 은행 쪽에 통보를 해주면 은행은 이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도 되겠구나. 뭐 별도로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물품 매도 확약서
종이로 그 팩스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은행이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그 변경되는 화면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그 근거에서 근거 서류가 첨부가 되기 위해서 하고 또 이제 기타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여기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그 개설 신청을 할 때 수혜자의 수발 신인 식별자를 앞으로는 그 필수 입력하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것이 이제 선택 입력 항목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매입 추심 전자화를 시행하기 전에는 공급 업체 중에서 그 수발신 식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선택적으로 표기를 했었고 지금은 모든 공급자들이 매입 추심 업무를 전자적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수발신 식별자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그 내구 신용장이 공급자한테 전자적으로 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수혜자의 식별자를 모를 경우에는 KT넷의 대표 식별자를 여기다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은 유로칼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구매자의 불만이 있냐 하면은 내국 신용장 개설이나 통지나 매입이 전부 다 전자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출력을 해서 공급자한테 그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는 이런 구매자의 좀 어떤 요구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근거 서류 첨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설 근거별 용도가 신용장 등 기준일 경우에는 그 한국은행 규정에 의해서 물품 매도 확약서는 반드시 그 개설 시에 진구돼야 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물품 매도 확약서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전자무역 기반시설에 그 물품 매도 확약서가 그 B2B 거래에 의해서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은행의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있는 이 박스를 보시면 여태까지는 그 수출 신용장 등 기준으로 발급된 내구 신용장이라고 했을 때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발급된 경우를 그 표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 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발급이 됐을 때는 여기란에서 이제 구매 확인서를 선택해서 해당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근거 서류가 실제로 첨부된 것을 개설자가 조회하는 이런 화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설 신청을 할 때 물품 매도 확약서 번호를 입력을 했고 그 문서가 전자무역 기반설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상 첨부가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요 파란색 물품 매도 확약서 번호를 누르시면은 전자무역 기반설에 보관된 첨부 서류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서가 은행 쪽으로 개설 신청서와 함께 전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일부러 이제 오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물품 매도 확약서 번호를 잘못 입력을 하셨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그 물품 매도 확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첨부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형태로 그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도 이러한 형태로 문서가 날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그 매입 추심에 대한 근거 서류 제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급업체가 추심 매입 신청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는 내국 신용장하고 조건 변경 응답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처럼 이제 추심 매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전자무역 기반설이 내국 신용장하고 조건 변경은 뭐 1차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조건 변경 응답서를 첨부해서 추심 매입 은행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차이하고의 차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은행은 매입 신청서에 기재된 내국 신용장 관련된 7개 항목하고 뭐 세금 계산서 항목, 나머지 물품 수령 증명서에 어떤 정보를 보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첨부돼 온 내국 신용장 원본하고 그 조건 변경 응답서를 같이 확인을 해서 그 은행이 매입 심사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마찬가지로 이제 판매대금 추심 의뢰서를 은행이 업체가 은행 쪽에 보내시면은 전자무역 기반설이 내국 신용장은 당연히 그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추심 매입이 되기 때문에 개설된
내구 신용장과 조건 변경 응답서를 은행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떠한 첨부 서류가 그 은행에 제출되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요 그 공급자 쪽에서는 중요한 부분, 이 은행 쪽에서 신청서하고 해당되는 것의 근거 서류를 전자문서로 받은 다음에는 공급자한테 이 추심 매입 신청에 대한 접수 통보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나면 이제는 그 추심 매입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 문서가 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그 오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매입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의 근거 서류 이제 첨부 현황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문서가 첨부가 됐는지, 어떤 내구 신용장이 첨부가 됐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사용자 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은 구매자의 업무 편의 기능을 강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 2, 3, 4, 5 이제 보이시는데, 이 중에서 그 추심 매입 신청서, 추심 매입 결과 통지는 지금 그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4번에 보시면 추심 매입, 은행이 추심 매입을 승인했을 경우는 이 문서가 금융결제원의 어떤 별도의 전자문서를 통해서 개설은행까지 그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설은행이 이 정보를 구매업체한테 전자문서로 이렇게 그 추심 매입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매자 쪽에서의 요구가 어떤 것이 있냐면, 그 결제일 하루 전에 나한테 개설은행이 추심 매입 결과를 통지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자금을 집행해야 되니까 미리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결제를 올릴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구매자가 공급자한테 매입 추심이 언제 승인이 됐냐, 매입 금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유선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2번에 보시면 공급자가 추심 매입 신청을 하시고 추심 매입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구매자한테 그 KT넷이 송신을 해주는 이러한 업무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추심 매입 결과라고 하는 것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승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취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빨간색으로, 요 오렌지색으로 개설은행의 그 부도 통보라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매입은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개설은행까지 갔는데 개설은행이 부도를 만약에 그 처리를 했을 경우에 이 부도 통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추심 매입 결과 중에서 추심 매입에 대한 승인 통보, 그 다음에 부도 통보, 취소 통보, 이 3가지는 구매자한테도 그 같은 시점에, 공급자하고 같은 시점에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려 통보 같은 경우는 뭐 추심 매입이 완료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구매자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대금 추심에 대한 결과 통지를 그 조회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여기에 그 빨간색으로 그 표시를 해놨는데, 공급자가 그 매입 신청한 결과를 KT넷이 구매자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개설은행에 의해서 부도 통지가 난 경우는 개설은행에 의해서 부도 통지가 났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공급자 입장에서의 그 업무 편의 기능 개발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수령 증명서에 대해서 그 확정, 그리고 확정을 해제하는 이 2가지인데요. 이 구매자가 물품 수령 증명서를 공급자한테 이제 발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급자가 이 물품 수령 증명서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구매자가 이것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걸 내가 방지해야 되겠다 할 경우는 여기서 이제 확정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구매자가 그 물품 수령 증명서를 삭제하려고 하면 오류 통지를 받도록 돼 있고 삭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제 만약에 뭐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확정을 해제하게 되면 구매자가 삭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서로 어떤 구매자와 공급자 간에 서로 뭐 합의와 존중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될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 필요한 경우에 그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절차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그 확정을 했다, 확정 해제를 했다 뭐 이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확정이나 확정 해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느냐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급자가 확정을 해서 락을 걸어버리면 구매자가 이제 삭제를 할 수 없고요. 반대로 그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한 경우는 확정 해제를 공급자가 이제 그 문서를 만들어서 구매자한테 보내면 그 시점에서는 물품 수령 증명서를 삭제하거나 재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화면으로 이제 구현이 된 내역인데 그 공급자 쪽의 화면에서는 확정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구매자가 물품 수령 증명서를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확정을 했을 경우는 구매자가 이것을 이제 삭제하려고 하면은 확정된 그 물품 수령 증명서는 그 재전송을 하거나 삭제 전송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그 오류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설명을 드린 공급자에 대한 추신 매입에 대한 접수 통보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 은행 접수 통보라는 이런 새롭게 추가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든 구매자든 간에 이번에 그 추신 매입 결과 그 기능 중에서 부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개설은행에 이제 부도 통보가 났을 경우는 해당되는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수출 실적 증명용 추신 매입 내역 확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그 제가 먼저 뒷장을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무역협회에서 제52회 이제 무역의 날 포상 신청 안내를 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내국 신용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발췌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무역의 날 포상 신청을 한다고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굉장히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그 기능을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직수출인 경우가 있고 이제 로컬 그 수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로컬 등 기타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이제 그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서 무역협회에 제출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러한 그 기타 수출 실적은 그 거래은행에서 확인을 받는데 공급자의 경우는 이제 매입 추심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KT넷의 유로칼 사이트에서 개설 내역 확인서, 지금은 이름이 개설 내역 확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하면은 예전에 내구 신용장이 뭐 100장이셨다고 한다면 이걸 뭐 사본을 다 제출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그 출력본을 제출을 하시면 그 은행이 내역을 확인해서 그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주거래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 그 개설 내역 확인서라는 것이 조회가 되고 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샘플 그 내국 신용장 개설 내역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로 또 그 무역협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바뀌게 되는 화면은 그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이걸 쓰시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 개설 내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이고 이거를 추신 매입 은행별로 그 확인을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 개설 내역에다가 그 추신 매입한 은행하고 추신 매입일 이런 정보가 포함이 돼서 이 화면에서 조회를 하시고 출력을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별거 아니신 것 같지만 막상 또 하시려고 그러면은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부터 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 유트레이더브의 내구 신용장 통합 서비스를 클릭을 해서 이 화면이 앞으로 10월 2일 이후에 새롭게 보시게 될 내구 신용장 전용 포털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가 서비스에서 수출 실적 증명을 누르시면 아까 같은 조회 화면이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출력을 해서 은행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세금계산서 간소화 부분인데요. 그 세금계산서 간소화에 관련된 이슈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직접 입력을 할 때 항목이 좀 그 많고 화면이 다른 세금계산서 그런 서비스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화면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다른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신고가 된 경우가 있는데 여기다 또다시 이제 쳐넣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XML 업로드라는 이런 기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해당되는 XML을 그 받으셔서 여기다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직접 입력을 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은행 규정에서는 한 가지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그 송장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용을 그 많이 안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규정에서 이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그 공급자가 그러니까 구매자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브로커 역할 정도 하면서 커미션을 받는 경우고요. 공급자가 완제품을 공급한 다음에 수출까지도 대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구매자한테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대신에 그 상업 송장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뭐 임의로 내가 이걸 선택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이러한 그 한국은행이 그 세칙에 의해서 불가능한 경우에만 송장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세금계산서를 직접 입력했을 때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세금계산서 출력 폼하고 동일한 어떤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입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그 어떤 정보 조회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환율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은행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원화 표시 외화 부기일 경우에는 최초 기준 환율을 기준으로 그 산정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서 은행이 그 추심 매입을 반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초 기준 환율을 좀 조회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간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그 생각을 한 부분은 외환은행으로부터 1단위로 최초 기준 환율을 그 정보를 전자적으로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쌓아놓고 업체들이 이제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하고 지금 합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 시스템 그 통합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그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앞으로 보시게 될 화면은 이 화면은 아니고 서울 외국한 중개의 사이트를 링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기타 그 은행 지점 코드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수령이나 통화 코드를 조회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그 서비스를 새롭게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체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내구 신용장이 공급자인데 내가 통지를 했는지 아니면 뭐 추심 매입에 대해서 결과 통지가 왔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웹에 들어가서 계속 뭐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를 그 전자무역에서는 최초로 내구 신용장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신청하는 기능은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기가 입력해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하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어떠한 상태가 도착했을 때 해당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유트레이더브에 이제 그 대부분 뭐 가입을 하셨을 테니까 제 왼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트레이더브에 이제 가입이 돼 있는 경우는 내국신용장 모바일 서비스라는 이 빨간색 보이시는 부분에서 사용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앱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뭐 앱 설치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해보셨을 테니까 제가 시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안드로이드 그 플레이 스토어에는 10월 2일 날 저희가 그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 앱 장터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한 달 정도 그 등록 기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달 내에 그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앱스토어에서 그 조회를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트레이더브에서 그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그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 이용을 하셔야 제대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지만 단말기에서 이제 인증번호를 그 입력을 하셔서 단말기 인증이 돼야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초기 화면이고 여기서 이제 그 공급자하고 구매자 화면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초기에 입력을 하시면 그 문자 메시지를 이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나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그 메뉴에 대한 공통 화면이고 구매자의 메인 화면, 공급자의 메인 화면 이런 부분을 그 향후에는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목록 화면 중에서 제가 샘플로 그 추신 매입 결과에 대해서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이고요. 일반적으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가 되고 여기에 처음 받았을 때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읽어 보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없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상세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 위아래로 스크롤을 하시면 되고 옆에 스크롤까지는 뭐 해보니까 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해서 위아래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는 지금도 웹에 이제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모바일에서 그 조회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문자 메시지를 이제 받으시는 알림 설정 부분인데 이 알림 설정은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기능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문자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또 그게 업무에 이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 문서별로 내가 알림 그 푸시 알림을 받겠다 하는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 거래처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부분만 뭐 A라는 기업이 물품 수령 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했을 때만 나한테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 뭐 매입 담당은 또 뭐 매입 추심 결과가 뭐 왔을 때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거래처를 여기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으시면은 모든 거래처에 대해서 알림 문자를 받으시게 되고요. 여기서 5개까지 그 거래처를 지정을 하시면 해당 거래처에 대해서만 어떤 그 행위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서 말씀드린 게 알림 설정이고 여기서 그 알림 문자를 이제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누르면은 세부 내역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관리 화면인데요. 한 개의 UTH 마스터 아이디에 대해서 최대 15개의 모바일 기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개가 넘어가시면은 기존에 뭐 좀 사용자 중에서 뭐 퇴사하거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여기가 이제 그 해당되는 정보가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이제 그 마스터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용 안내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다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자체 ERP를 가지고 있거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개발을 하면서 저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의도 하고 테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 많은 그 이용자들은 유트레이더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10월 2일부터는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메인 화면과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 요금 부분은 크게 이제 월별 요금제하고 건별 요금제 부분이 있는데, 월별 요금제는 뭐 건수가 많을 경우 이제 유리하고, 건별 요금제 같은 경우는 적을 경우 이제 유리합니다. 그래서 월별 요금제는 이제 그 현재 요금 체계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건별 요금제 같은 경우는 요금 정책을 좀 별도로 좀 마련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참고 부분인데, 그 업체 쪽에서나 아니면 은행 쪽에서 굉장히 좀 문의가 많이 오고 또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또 불만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내국신용장 부분이 한국은행 무역금융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금리가 한 1% 정도 되죠. 그래서 제대로 그 절차대로 규칙대로 됐을 경우에는 저리로 그 융자를 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일반 금리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추심을 하는 게 내국신용장 만료일을 경과한 경우라든지, 물품 수령 증명서하고 내국신용장의 물품 명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뭐 상호 조건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이제 하자가 됩니다. 하자가 됐다고 해서 뭐 매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에는 개설자하고 수혜자하고 개설은행이 상호간에 이제 합의를 했을 경우는 하자에 의한 내고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혜자는 이미 뭐 추심 매입 신청을 했다는 것이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그 하자 동의서라는 그거에 의해서 개설자가 개설은행이 제출하면은 하자 내고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든지 아니면 하자 내고까지 불가능한 이런 경우들, 뭐 위변조하거나 뭐 허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물품 수령 증명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해서 발급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10일이냐 아니면 10영업일이냐. 근데 지금 규정상에서는 10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령 증명서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추심 의뢰가 제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제가 한국은행 운용 세칙을 그 3번에 이제 있지만은 그런 자료를 좀 읽어보시고 은행 쪽하고 얘기할 때도 이것이 영업일 기준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날짜 기준인 것인지 서로 좀 악유가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내국신용장 관련해서 전자무역 기반설이 이제 그 사전 검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품 수령 증명서 같은 경우는 뭐 그 수출입 거래에서는 뭐 비엘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한번 그 사용이 된 물품 수령 증명서는 다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이제 중복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심 매입 신청이 이제 들어왔을 때에 추심 매입 신청서가 은행에 전송이 되면 물품 수령 증명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고, 은행이 만약에 이제 매입 승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 수령 증명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행이 취소를 하거나 반려를 했을 경우는 그 해당되는 물품 수령 증명서를 첨부해서 다시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향후에 앞으로 10월 2일 이후에 그 추가적으로 그 검증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유효기일이 내국신용장 발급일 이전이거나 특수문자가 뭐 포함된 경우, 뭐 구매자 정보가 누락된 경우라든지 뭐 부도 통보가 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시기 전에 이 사전 검증이라는 이런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이용해서 보면은 여기는 보시면 내국신용장 뭐 물품 수령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보여는 드립니다. 보여는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하고는 내가 처리하겠다 할 경우는 뭐 전송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해당되는 기능들도 확인을 하셔서 작성한 내용 중에 좀 잘못 오타가 나든지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령 증명서를 재사용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추심 매입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나 반려나 부도 통보, 뭐 취소 통보가 정상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오게 되면은 물품 수령 증명서는 거기에 따라서 그 사용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상태가 자동으로 관리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은행이 그 전산 시스템에서 그 취소를 자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통보를 보내주지 못하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에 평균 한 2건 정도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물품 수령 증명서에 대해서 은행하고 수혜자 간에 이거를 그 은행 쪽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보내줄 수 없는 상태니까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다.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이제 합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이제 그 보시는 바와 같은 서식을 작성해서 KT넷에 팩스나 이메일로 이제 보내주게 되고요. KT넷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해서 이 물품 수령 증명서는 지금 다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드려야 되는 상태구나 하게 될 경우는 그 이것을 이제 상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이제 변경을 해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참고를 하실 부분이 이것은 은행이 작성해서 KT넷 쪽에 전송을 해줘야 되는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은행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업체가 작성을 하셔서 이제 보내주신 경우가 있는데 해당 은행하고 합의를 해서 해당 은행의 어떤 그 직인이나 명판이 기재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꼭 그 이러한 절차를 좀 숙지하시고 그 업무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냐면 은행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간소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은행별 하자 처리 기준이라는 그 자료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3월 6일 날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주관하는 로컬 업무 전자화에 대한 현장 검증하고 그다음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체들이 많이 제기를 한 것이 은행별로 하자 처리 기준이 상이하다, 업무 절차가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은행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이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로 하자 처리 기준을 통일을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그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참고로 이제 제공을 해드린 자료는 은행별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자 처리 기준을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를 하시면 앞으로 그 추심 매입 신청에 대한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그 설명을 드리고 무역협회에서 이비즈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다음에 전체적인 그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